성대모사가 됐던 문화 소식이니까 춤을 추던 저한테 딱 5초만 주시라. 제가 그런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그 짤방 커뮤니티에 도는 거를 목표로 한번 뭐라도 해보겠다. 예. 무조건 괴상한 걸로 임팩트를 남기자. 정돈된 이미지라는 KBS 때도 셔츠 타이 안 매고 예. 머리 세팅 안 하고 예. 거의 파마머리에 내리고 갔고 카메라 테스트 때부터 다 쳐다봐요. 근데 표정이 일단 하나 제꼈고 이런 표정으로 제가 좀 쳐다보는 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더독 마인드의 정영환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언더독 마인드의 저자 정영환이고요. 지금은 MBC의 3년차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그런 거였어요. 뭐 처음 입사할 때도 제 채용대가 재밌었던 게 MBC에서 프리알 아나운서를 뽑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뽑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만큼 기존과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근데 사실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그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다 비슷한 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좀 연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는 방송 경력이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뭐 다들 스펙이나 이런 것도 방송이나 뭐 글쓰기나 이런 거를 스펙으로 내는데 저는 사실 영상 만들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나는 제작자 경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저는 옛날에 아나테이너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 엔터테이너. 예. 근데 이제 아나테이너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나듀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프로듀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MBC PD 시험을 봤다면 예. 제 영상 제작이나 기획 경험이 그렇게 돋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그게 뭔데? 이러고 말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바닥에서 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야, 근데 저 PD로 2년 동안 일을 했었대. 그리고 뉴미디어 뭐 많이 했다는데 아, 여기서 이거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좀 독특하게 봤고 예. 어떻게 여치저치 해서 합격까지 했어요. 예. 그랬더니 보도국에 가서도 예. 딱 그 팀장님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영환 씨가 맡게 될 게 문화연예 플러스라고 이제 문화나 연예 소식을 담당하는 거죠. 연차도 적고 젊으니까. 근데 MG잖아요. 아이디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디 있어요, 사실. 객기를 부린 거죠. 갑자기 보도국 팀장한테 자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제 또래 친구들 아침 뉴스 안 봅니다. 안 보죠. 네, 근데 사실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봤습니다, 준비할 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뭐야? 바로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어떻게 너가 유입을 할 거냐는 거예요. 혹시 JTBC의 전 장성규 아나운서가 뭐 말춤을 추면서 뉴스에서 등장했던 뭐 이런 짤방을 아시냐 했더니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아나운서를 치면 다 방송사고 이런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조회수 높은 거는. 그래서 흔한 말로 제가 어그로를 끌겠다. 제가 짤방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성대모사가 됐던 문화 소식이니까 춤을 추던 저한테 딱 5초만 주시라. 제가 그런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그 짤방 커뮤니티에 도는 거를 목표로 한번 뭐라도 해보겠다. 예. 그래서 그러고 거기에 이제 명분을 붙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연예 플러스라는 문화 코너고 네. 저는 최대한 진지하게 이거를 임해가지고 네. 그런 사회부, 취재부 기자 선배들이 그런 보도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끔 정성을 다하겠다. 그래서 일단 해보래요. 네. 이제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제시가 컴백하고 이런 뉴스를 리허설을 하길래 그 오징어 게임이랑 제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하고 제시의 주민주마웃을 살짝 쳤어요. 와우. 근데 이게 네. 들어가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 싸늘한 냉기가 도는 뉴스 스튜디오에서 못해. 네. 거고 이게 소리가 음악은 방송으로 나가도 저한테는 크게 안 들리거든요. 그걸 거의 무반주로 이렇게 춤을 혼자 추고 이 종이에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자괴감이 와. 들었는데 갑자기 그 이제 그 마이크나 이런 거 도와주시는 AD분이 센터장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걸 처음 봤다. 이마저도 뉴스 안에서는 너무나 신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봤을 때 야 저거 골 때린다. 야 이거 재밌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제가 이제 2022년도 4월부터 첫 뉴스를 들어가는데 네. 올 한 해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에 한번 돌아보자. 네. 이게 목표였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 4일 차에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에 대한 기사가 나가는 게 있어서 제가 그거에 맞춰 춤을 추는데 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메시지가 막 와 있는 거예요. 팔로워가 막 늘어나고. 그랬더니 메시지가 다 너 아나운서 됐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거 너 맞냐. 저기요 선생님 뭐 하세요. 이런 막 메시지가 와 있는데 봤더니 그 아침 뉴스를 누가 갈무리를 해가지고
블랙핑크의 새로운 멤버라고. 아. 예. 근데 그게 되게 빠르게 퍼졌어요. 막, 네. 막 몇백만 조회수짜리 릴스가 네. 생기고,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태그를 하고, 베트남 야.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서, 블랙핑크 아나운서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4일 만에 잃어버린 거죠. 짤방이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의 계기로 뭐 예능 같은 거에서도 좀 연락이 오고, 골 때리는 신입이 들어왔다. 진짜 MG 아나운서가 돼버린 거죠. 그 네. 계기로. 그러다가 이제 나 혼자 산다에도 그 샤이니 키 씨와 함께 뭐 같이 뉴스를 알려주고 전 춤을 배우고 이런 것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단기간에 정말 Z세대로서 그 재미를 좀 보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계속 이렇게 좀 부서를 돌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느 쪽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하면서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이게 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어필해야 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팔자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갑자기 사실 요즘 저는 스포츠 쪽에서 오래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도 K리그 공부하다가 왔는데 예. 사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도 그러고 그 성장에 대한 강박이 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어려움이 집안에도 오래 있었어서 일찍이 제가 저를 그냥 벌어먹고 사는 책임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스펙을 좀 빨리 쌓고 어떻게든 취업을 빨리 하고 어떻게든 돈을 빨리 모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인구님 채널도 일찍이 알게 된 것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찍 이런 채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투자도 빨리 한 편이었고요. 저희 채널 코로나 전 때부터 구독자였다고 합니다. 네. 요거 살짝 짚고 가면은 제가 첫 직장을 이제 여행에 미치다라는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대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신방과에도 입학사정원제로 입학을 했어요. 그거부터 좀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성적보다 좋은 거를 면접으로 뚫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스펙보다 스토리가 먹히는구나를 이제 2014-15년도에 경험을 했죠. 빨리 그렇겠다. 네, 제 내신이랑 수능 성적으로는 사실 제가 나온 학교를 가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스펙 중에서도 뭐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사정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작은 성취. 그래서 이게 결과보다 갖고 있었던 환경의 유불리도 평가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언더독 마인드라는 자체를 학창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좀 무책임한 것 같고 근데 기회가 열린 것 같은 거예요. 네, 뭐 사실 유튜브나 이런 쪽만 봐도 성공 스토리 못지않게 실패 극복 스토리가 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자기계발서 일찍이 좋아했는데 사실 저한테 뭐 100억 부자 1000억 부자는 똑같았어요. 1000억도 아니에요. 10억 100억도 똑같았어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여유가 있는 그쵸. 그럼 저는 뭐에 집중했냐?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어려웠냐?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냐? 어리니까 뭐 철학적인 메시지도 몰라요. 그냥 이 사람 가난했네? 나도 잘 될 수 있겠다. 나보다 더 힘들었네? 나는 더 잘 될 수 있겠다. 그냥 그런 전례를 찾기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입시에서도 그게 보여졌고. 근데 사실 그럼 대학에 간 것까지는 기뻤지만 또 이제 현실적인 벽에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냐? 친구는 기자, 뭐 PD. 그쵸. 전 아나운서였는데 이걸 선뜻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뭔가 아나운서가 그 당시에 저한테만 해도 너무 멀고 동경하던 꿈이다 보니까 마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마치 지덕체를 다 갖춘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슬쩍 말했을 때도 나오는 답변이 그거였어요. 사실 모 어른께서도 취업 상담을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혹시 뭐 하시니? 그러고 방송국 쪽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 근데 물론 그분이 저를 뭐 안 되길 바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런 환경이라면 이게 너한테도 잘 맞을 것 같다를 조언해 주신 거긴 한데 그 얘기를 듣고 나왔을 때 아나운서 준비하는 이제 형 누나들 선배들을 보니까 그냥 제 눈에는 집안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치,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제. 정말 좀 뭐 하시는 분의 자제분도 계시고 너무 화려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아나운서 상이고 있죠. 예, 그 있잖아요. 그 특유의 정장과 원피스를 입고 프로필 사진이 있는 근데 그걸 봤을 때도 저는 일찍이 좀 합리화한 것 같아요. 그래, 뭐 내가 아나운서 되고 싶었지만 그때가 이제 막 2015년이면은 유튜브 이런 것도 올라올 때잖아요. 난 아나운서가 되기 싫어서, 못 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뉴미디어가 나는 더 맞는 것 같아. 아나운서? 앵무새 아니야? 그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카데미 수강료 이런 걸 알아봤더니 전 대학도 어쩔 수 없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소득분위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카데미 등록비가 40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그 뭐 몇 회차 수업에 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건데 이거를 지금 내가 어차피 안 되겠다
사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영상 편집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뭐 저도 알바도 여러 알바를 했지만 가장 시간 대비 단가가 좋았고 제가 신방과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를 빌려가면은 막 하루에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알바였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도 이제 이런 여행과 그 콘텐츠를 막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여행의 미치다 같은데 제 콘텐츠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영상 편집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도 사람들이 막 페이스북에서 내 영상을 좋아해주고 막 대단하다고 메시지를 보내주니까 나 사실 이걸 좋아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계속 여행을 다니고 콘텐츠를 막 군대 휴가 나갈 때마다 편집하면서 그랬거든요. 와.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때 그 당시에 여행에 미치다 대표님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영상 편집을 정말 잘했다라고 좀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너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여행을 다니고 막 1년에 두세 편 영상 만드는 그 의지가 너무 기감이 됐다. 일단 요지는 스타트업이라 여행하면서 돈 버는 거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 제 친구들은 이제 대기업 준비하고 뭐 회계사, 로스쿨 준비하면 얘네는 사실 뭐 연봉 6, 7천 대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1.5배, 2배가 더 적은 연봉에서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지금은 너무 행복하지만 3, 4년 뒤에 저 친구들의 연봉을 보면 솔직히 질투 안 하기가 어렵겠다. 그리고 연봉 때문에 내 이 행복했던 순간에 내가 좀 나쁘게 평가할 게 두려워서 그냥 못 모르고 일찍이 돈 벌으니까 이 돈이 일하게 하자라는 또 그 콘텐츠에서 주신 메시지를 보고 일찍이 투자를 좀 해놨던 거죠. 예. 정말 생활비 다 빼고 다 투자했어요. 와. 예. 그냥 뭐 목돈이 크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한 70% 정도가 주식이 있었는데 예.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제 두 가지가 온 거예요. 첫째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 여행 콘텐츠를 못 만들어요. 그쵸. 수요도 줄고. 이게 왜냐면은 여행을 못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사정도 어려워지는 것도 있었고 출근 일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는 와중에 경기가 완전 휘청했잖아요. 내 전 재산에 그동안 모은 기껏해야 이제 저는 딱 그냥 여행에 미치다 해서 3천만 원 모으고 세개 일주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았던 돈이 막 앞자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막 3천만 원이 막 2천만 원, 1,400만 원 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로 돈도 안 들어오는데 있던 돈도 사라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그치. 정말 그러던 와중에 사실 회사에 조금 안타까운 일도 생기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나오게 됐고 네. 그냥 모든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 돈도 없어졌고 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여행 콘텐츠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희망을 갖고 나도 지금 직장 생활 힘들지만 언제쯤 휴가를 가야지 친구들 태그하면서 같이 가자 그냥 그렇게 기대를 갖는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행에 미치다 이슈가 있을 때 모두가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는데 대중들은 사실 이렇게 남을 헐뜯기 바쁘고 그냥 그런 거에 다 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침체돼 있을 때 이제 뭐 먹고 살지? 일단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벌써 취업한 여자애들도 있고 그쵸. 일단 공채도 안 열려요. 네. 그리고 제가 되게 기쁘게 가져왔던 스펙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때 사실 전인국 경제연구소 라이브 방송 틀어놓고 왜냐면은 저는 사실 TQQQ 그리고 빵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내버리지 야수네. 예.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 하루에 막 11%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60% 마이너스 40% 갔을 때 이거 왜 손절을 못했냐면 근데 그때부터 저도 오히려 좋아 마인드가 있어서였는지 야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차라리 그냥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2년 동안 일찍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 다 날아가면 나중에 저는 원래 강연자 여행 그치. 가면서 이게 콘텐츠가 되거든. 차라리 이 거지가 된 거를 내가 팔아야겠다. 네, 그러려고 있는데 자꾸만 근데 손절하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이라도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근데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라방을 또 해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채팅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래 저 사람들도 버티고 또 저희 선생님 스토리도 그것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회를 잘 잡아서 탁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있으셨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가지고 나도 이거를 배우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더 본 거예요. 와. 그리고 그냥 뭘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세 달 뒤에 원금을 회복한 걸 넘어서 치솟는 거예요. 저는 사실 현타가 왔던 게 제가 정말 2년 동안 모았던 돈보다 더 큰 돈이 2개월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싸 나 꽁돈 벌었다 좋아도 아니고 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고 이걸 보면서 정말 무뎌졌어요. 그냥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나 하루 뭐 먹을지도 고민하게 했던 거지만
정말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더 부풀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대부분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냥 정말 2배, 3배가 아니라 이렇게 지나고 났더니 막 10배, 20배가 올라가는. 돈은 이런 거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계속 이 채널을 보면서 계속 투자 방법을 공부할 게 아니라 일단 젊었을 때는 내 젊음과 도전이랑 이런 거를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차트 보고 돈 보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게 또 이제 클럽하우스라는 한 SNS가 맞물리기도 했는데 어차피 취업도 안 될 거. 내가 지금 이미 뭐 토익이랑 이런 것부터 다 다시 따야 하는데 취업 준비를 벌써 2년, 3년 한 취준생들 있잖아요. 나 여기서 비비지 말고 그냥 차라리 어려운 길로 가자. 어차피 3년 동안 내가 봤을 때는 경기 회복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언론고시 준비를 하자. 원래 언론고시도 보통 한 3년은 대부분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언론사. 그럼 여기서도 또 2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내가 여행에 미치다 PD 경력이 있으니까 PD로 갈까? 아니면 클럽하우스 있으니까 라디오 PD랑 아니면은 그런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거를 하는 PD가 고민하다가 근데 PD 경쟁하는 것도 내가 과연 이 스펙이 유리할까를 봤을 때 오히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은 보통 공채를 한 번에 뽑거든요. 아나운서, 기자, PD. 근데 아나운서가 눈에 보인 거예요, 갑자기. 근데 아나운서를 접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이 부푼 거. 이 세계 일주 자금. 돈이 생겼네? 그래,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도전은 해보자. 근데 어쨌든 저는 안정적인 삶보다는 결국에 제 인생은 메시지를 주는 삶을 꿈꿨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아나운서가 될 계획은 없었어요. 사실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고. 아까 제 꿈이 뭐라고 했었죠, 원래? 여행자? 예, 여행 유튜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돈으로 계산을 했더니 5년 동안은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거 5년이 지났을 때 안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딱 제가 5년 뒤면 31살인데 그 당시에 31살에 인생 망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썸네일로 딱 올리고 세계 일주 떠나자.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인생이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 붙을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던 거예요? 몇 대 몇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아나운서 KBS랑 MBC 딱 2번 쳤는데 KBS가 한 900명 정도 쳤었고 MBC는 좀 더 그 기본 요건 허들이 낮아요. 뭐 자격증을 요구하는 게 좀 적어가지고 그때 1600명인가 정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게 1600명이면은 그 학교로 치면 진짜 큰 학교 전교생도 더 많잖아요. 이 중에 딱 한 명만 뽑는다는 거는 웬만큼 수준이 아니라 여기를 뭘 넘는 뭐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매력으로 넘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의아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거는 것도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하자라는 문장을 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나운서 경력자들이랑 봤을 때 내가 더 좋은 아나운서인 걸 보여줄 수가 없고 시사상식도 저 공부 정말 열심히 하긴 했지만 고작 해야 6개월 했거든요. 더 많이 할 수가 없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은 나는 그들과 같은 걸로 해서 1등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만의 트랙에서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는 기획력이었던 거죠. 앞서 말했던. 그러니까 그냥 정령환을 뭐 만약에 제가 최종이나 심층 면접에 10명 정도 올라갔을 때 얘보다 얘가 낫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령환이 낫다로 비교를 받는 게 아니라 정령환을 뽑냐 마냐로만 고민을 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면접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뭐 정영환 씨 단점이 뭐냐 했을 때 저 진행 경험 없고 진행 못하는 게 단점이라 했어요. 아나운서가. 일단 그거부터 띵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신입사원을 뽑아도 저를 아무리 좋게 보고 뽑아도 대중줄이 좋아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제가 안 팔리면 이 30분에 있는 아나운서들을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기획이라도 해서 뭔가 하겠다. 왜냐면 그때 유일하게 MBC만 아나운서국 유튜브 채널이 있었거든요. 2만 정도 되는. 지금은 15만이 됐는데. 그래서 저의 경험을 빗대어서 저는 이런 제작도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된다. 그치. 특수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평가자마다 다르겠지만 저 당시에 있었던 이제 면접관님들도 그렇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2년, 3년 경력이 있는 그런 다른 경쟁자들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냐. 왜냐면 사실 아나운서 준비만 해도 준비생간에도 서열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디 몇 차까지 갔던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지역사에 있는 사람. 근데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에도 있어요.
기본반, 합격반, 스터디도 또. 근데 저는 아카데미가 비싼 것도 있고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다닌 것도 있지만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싶었어요. 네. 여건상 못 받은 건데 그 못 받는 거를 어렸을 때랑 똑같이 내가 못 받아서 불리해가 아니라 유리한 점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지금 들어가면 저 기본반부터 갈 텐데 그럼 나 기 눌릴걸? 나는 지금 그냥 제야의 구슬을 꿈꾸고 있어. 쇼미더머니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 예. 봐도 되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라이징 스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한 파이널쯤 되면 이 사람이 전전 시즌에 막 도전했던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근데 이때 완전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너무 클리셰고. 근데 야, 저 사람 각성해서 다시 나타났다. 근데 저는 아나운서 준비생 중에 그런 게 되고 싶어서 네. 어차피 내가 한 3년차 준비생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괴상한 걸로 임팩트를 남기자. 그래서 그 되게 정돈된 이미지라는 KBS 때도 셔츠 타이 안 매고 네. 머리 세팅 안 하고 네. 거의 파마머리에 내리고 갔거든요. 어. 그랬더니 카메라 테스트 때부터 다 쳐다봐요. 근데 표정이 일단 하나 제꼈고 이런 표정으로 저희 좀 쳐다보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 제가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처음 힘든 게 아나운서는 이제 서류 테스트랑 거의 동시에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카메라 테스트 해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도 같이 한번 보는 건데 원고를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를 주고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뉴스를 읽는 거예요. 네. 네, 정부는 오늘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 셀카를 켜놓고 연습을 하는데 이 시선 처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막. 그치, 좀 이런 네, 느낌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처음 시험이고 내가 최종까지 갈 확률이 적어. 그러면 그냥 목표는 카메라 테스트 통과다. 그리고 내가 쓰는 건 저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를 자랑하자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상파는 제 생각에는 그게 있었어요. 지역사나 이제 케이블이나 보도 전문 채널은 당장 뽑은 사람이 실무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입 아나운서들 지상파 아나운서를 보면은 뭐 지방에 가 있기도 하고 그치. 아니면 정말 작은 방송부터 시키더라고요. 아, 여긴 여기서 훈련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듬어져 있을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 테스트 볼 때 그거 막 그런 게 있어요. 안녕하십니까만 들어도 합불이 정해진다. 뭐 그게 안녕하십니까 여지 안녕하십니까 아로 들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아이씨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러고 그래? 그거 안녕하십니까 안 해. 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 했어. 그냥 131번 정영환입니다. 시작할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다 일단 이러고 있다가 감점?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거예요. 쟤 뭐야? 일단 얼굴 봤잖아. 예. 카메라 테스트는 비디오와 오디오니까 오케이 얼굴 봤어.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하지만 카메라에 제 얼굴이 더 어색하게 나온다 생각을 해서 카메라 화면을 보는 것보다 저의 실물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아이 컨택 일부러 한 2, 3초 더 끌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읽었어요. 카메라 앞에 있는데 정부는 지난 시간 올해부터 입국을 하는 코로나 환자에게는 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네. 아까 깨어있다. 말씀드렸지만 1000명, 900명이 있는 걸 들어야 하잖아요. 예.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잘할 거 아니면 눈에 띄자였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면서 실수를 하느니 텍스트에만 집중해서 내가 완벽하게 읽자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막 그런 아나운서가 처음에 평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조를 다 내리는 거예요. 8개월 만에 800대의 경쟁률을 뚫고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낮추면 좀 더 정돈되게 들리는 게 있거든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읽었어요. 다. 예, 뭐 그랬더니 근데 결과는 거의 어쨌든 50명 정도가 남기고를 올렸는데 거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카메라를 안 보고 넥타이를 안 메고 머리를 안 올렸는데 KBS에서도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시켜 주네.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냐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다 그냥 그들의 프로토타입이구나. 뭔가 필요만 충족을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될 수 있구나의 자신감이 생겨서 근데 결과적으로 KBS에서는 떨어졌거든요. 면접까지 해가지고. 근데 MBC에서 더 요란하게 뽑는다고 하니까 더 제 멋대로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MBC 카메라 테스트를 갔는데 이거는 좀 자의식 과잉으로 제가 그렇게 KBS 면접까지 갔던 게 소문이 났는지 되게 캐주얼한 남성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경쟁자가 많아졌어. 네. 다 좀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또 거꾸로 간 게 그래서 저는 모든 거를 다 기성정장만 입고 시험해봤어요. 예. 일부러 반대로 간 거죠. 그랬더니 면접관들도 선배들도 그래요. 너 이상하게 너 혼자 그때 되게 재미없게 혼자 정장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 뽑겠다는데 왜 그러고 왔냐.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먹힌 거죠. 무조건 일단 돋보이는 방법으로 가자.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시험 보고 말 게 아니면 일단 돋보이고 나면 쟤 작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별로였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전략을 좀 취해서 계속해서 일부러 의아하게끔 갔던 것 같아요. 대신 뭐가 기본인지 본질인지는 좀 짚고 가야긴 했죠. 네, 그런 식으로 도전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면접관에 봤을 때 10년 차, 20년 차 방송인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얘기했던 2년, 3년 아까 그 경력자들이 세 보이지만 20년 방송한 사람 눈에 2년, 3년 경력이 얼마나 대단해 보일까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렸던 거는 오히려 저 경력 없지만 저 방송 잘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봐도 저 방송 못합니다. 근데 정말 방송을 못하면 애초에 실무 전형에서 떨어졌겠죠. 근데 일단 면접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쟤는 3년 경력인데 잘해 이 정도야. 근데 이 경력이 전혀 없는데 이 정도를 해. 누구라도 좀 더 키워보고 싶을까? 얘를 3년 키우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상을 계속 주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진행력과 아나운싱보다 기획력만 어필을 한 거죠. 그럼 얘는 2년, 3년 뒤면 진행력은 우리가 주면 되고 기획적인 거를 좀 더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를 평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높은 회사를 취업했던 친구들이랑도 다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나 주력기와 사이드 스킬이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대부분 주력기를 필살기로 어필을 하죠. 근데 주력기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최종 면접단이 올라오면. 이거를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이드 스킬이 이 사람의 개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력기는 내 입으로 내가 어필할 게 아니라 알아서 드러나게끔 해야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이걸 너무 잘하고요. 말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의아할 수 있는 사이드 스킬에 주목을 하는 것도 비결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